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책방의 유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수다를 떨어볼 책은 김초엽 작가의 SF 소설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SF 소설을 그렇게 즐겨 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테드 창이나 옥타비아 버틀러 같은 유명한 외국 작가의 SF 소설을 조금씩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국 SF에 대한 또 궁금증이 일어서,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고 좋은 책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 SF를 즐겨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과학이나 기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설이에요. 김초엽 작가는 2017년에 관내 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이 소설집에 실려있는 단편들로 수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굉장히 젊은 작가고요. 이 책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단편집은 19년 6월 24일에 초판 1세가 나왔고요. 이렇게 단단한 양장본 소설이고, 굉장히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은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파스텔 톤의 예쁜 표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작가나 책의 제목도 굉장히 예쁜 보라색의 반짝반짝한 그런 폰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책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은 재생지 같은 질감 아시죠? 책이 약간 종이가 두툼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손이 쉽게 베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재생지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름끈조차도 예쁘게 연보라색으로 가름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첫 인상은 굉장히 예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SF 단편집을 제가 만약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저라면 이 다정하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다정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책은 흔히 SF 소설이 그렇듯이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다양한 버전의 미래로 확장하고 상상해내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로 그 껍데기는 많이 바뀌었죠. 유전자를 선별하기도 하고, 영혼을 데이터화해서 저장하기도 하고, 다른 행성에 가서 외계인을 만나기도 하는데, 큰 먼 미래에조차 우리의 현실과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 어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그런 인간 사회의 씁쓸함도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세계의 미래가 결국은 우리 오늘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저는 SF라는 것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사고 실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곧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건 오늘의 가능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가능성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또 각자 다르게 굴절되면서 독자마다 다르게 도달을 하겠죠. 이 단편집은 총 7편의 단편, SF 단편이 실려있는 소설집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주로 다루고 싶은 건 두 번째로 실려있는 스펙트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제가 발견한, 여기서 저에게 도달한 오늘의 가능성은 바로 나와는 다른 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진 가장 뚜렷한 한계는 자신의 신체를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신체가 지각하고 감각하는 범위 안에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매우 익숙하죠. 그리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결코 온전히 공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기만의 언어로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존재고 우리는 각자 같은 언어를 모두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언어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하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결코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체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 우리도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평생 신체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신체가 다하는 지점에서 함께 멎어버리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세계와 타인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편 스펙트럼에서는 희진이라는 우리의 주인공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소설은 그 과학자의 손녀가 이미 할머니가 된 희진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희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학자이면서 우주 비행사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나와 타인의 간극,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을 좁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를 더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진은 어느 날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우주에서 동료를 모두 잃고 고립된 채 외계 행성에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희진은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학과 기술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어떤 장비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없는 곳에 정말 자신의 신체 하나만 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과학적 분석과 해석의 힘이 통하지 않는 세계, 나에게 익숙한 도구와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외계에 불시착하면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희진은 여기서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만나요. 그런데 이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색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존재고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인간의 가청 주파수 영역을 넘어서는 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문자 언어는 그래서 이것도 희진이 아주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발견해낸 사실인데 어떤 그림이나 추상적인 얼룩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희진은 처음에 이들이 계속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희진이 이것을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했던 건 희진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과학적 도구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엄청난 한계, 자신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주요 도구로 활용했던 과학과 기술이 없다는 엄청난 한계 앞에서도 희진은 자신을 구해준 그 외계 생명체와 어떤 나름의 교감을 시작합니다. 이 외계 생명체 무리에서도 희진을 구해주고 돌봐준 루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텐데 그 루이와 희진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 교감을 하냐면 어떤 정교한 언어는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의 소통은 관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서로의 행동 양식, 얼굴이나 몸짓에 드러나는 감정, 그런 걸 유심히 지켜보고 그것으로부터 상대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의 소통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고 정말 느린 방식입니다. 그 사람을 몇 날 며칠을 천천히 바라본 끝에 그 사람에 대한 사실 하나 정도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그것마저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방식의 소통인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의 영역, 불가해한 영역을
함부로 섣불리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해한 타인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오해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라는 오해 가능성을 인지한 채로 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타인의 의사를 함부로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쉽게 넘겨 짚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례하지 않고 온전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교감은 그 누구의 교감보다 더 끈끈해지게 돼요. 먼저 페이지 68페이지에 보면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루이가 이 희진의 생명을 구해줄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희진이 이렇게 말해요. 희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도운 개체를 마주 보았다. 까맣고 긴 눈이 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무나 낯설어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시선. 희진은 그렇게 첫 번째 루이를 만났다. 너무나 낯설어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계 생명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타인 중에 타인이에요. 타인이라는 건 언제나 나에게 이해할 수 없고 나와는 다른 생명체인데 이 외계 생명체는 그 타인의 극단, 타인이란 존재의 극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길 시도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완전 바깥에 있는 존재이면서 우리에겐 완전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극단인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너무나 낯설어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시선이라고 말을 한 한 문장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페이지 8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진과 루이는 몇 가지의 동작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안해, 고마워, 안녕. 이제 그런 말들을 나눌 수 있었다. 잘 자. 처음으로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깔개 위에 몸을 뉘었을 때 희진은 문득 울고 싶었다. 고작 그 정도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관계와 교류는 천천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느린 방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느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교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지구에 있을 때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는 몰랐던 것들, 그런 잘자, 미안해, 고마워 하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 그런 몰랐던 사실들 오히려 희진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희진이 나중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희진은 드디어 그 지구에 있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루이가 자신에 대해 남겼던 기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십 년 만에 지구로 돌아온 희진이 해석해낸 희진에 대한 루이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한 문장인데요.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사실 희진이 맞부딪힌 상황은 과학자인 그녀에겐 정말 절망스럽고 두려운 것이면서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직면하게 하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내가 과학과 기술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타인이라는 존재의 극단, 외계 생명체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루이가 보여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낯설고 이방인인 뿐만 아니라 외계에서 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대한 이 한 줄의 감탄에서 소설의 미래를 지나온 오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완전히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명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 이런 힘세고 가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놀랍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영혼이나 세계가 확장되는 거죠. 내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를 오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초엽이 그리는 미래에서 그 미래에 발전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넓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가장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매 단편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에 그냥 내던져진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미래를 뚫고 도달하는 오늘의 가능성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스펙트럼의 경우엔 나와는 너무나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놀랍고 아름다운 너에 대한 사랑인 거죠. 스펙트럼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편 한 편의 단편들이 모두 그런 가능성을 각자 끌어안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소설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단편은 스펙트럼이랑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라는 단편,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둘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우리가 현재에 갖고 있는 한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그런 단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재미있는 단편은 이 7편 중에 무엇이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SF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든 평소에 SF는 전혀 읽어보지 않으셨던 분이었든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 김초엽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궁금해지는 첫 번째 소설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수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크리스마스 관련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